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자, 오늘도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알람,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2021년 10월 30일 중개 의뢰를 받아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확인 설명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죠. 해마다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이. 자, 그러면 1번 지문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되기 전에, 그렇죠, 미리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계약성 중개 완성이라고 하면 계약 성립이죠. 계약 성립되고 나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입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아니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즉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면 X죠.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옛날에 업무정지였는데 2014년도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X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되겠습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예,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입니다. 양도 관련 조세, 양도소득세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취득 관련 조세. 왜냐하면 취득세를 안 내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돈을 준비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남는 돈 가지고 내는 거니까 미리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는 3년 동안입니다. 예, 확인설명서는 3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되고요.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로 종이로 된 확인설명서를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요. 매수신청대리 관련서류 모두 5년 보존이죠.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상 5년 보존하는 게 4가지가 있고요. 3년 보존하는 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해야 되고요. 5번, 확인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서명 날인하지 않고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안 되죠.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2014년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2번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보수에 관해서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된다고 했죠.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예, 중개업, 즉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약정은 무효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약정은 무효이다.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약정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이것도 개정됐죠? 옛날에는 계약 체결된 날인데 지금은 잔금 치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죠. 계약 체결일 날 받기로 하면 받으면 되는데 약정이 없으면 잔금 치러야, 즉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 외의 중개사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예,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4번 지문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이죠.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5번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개업공개사는 중개 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했는데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사무소 기준이 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고,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정답 5번이죠. 사무소 소재지와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옳은 게 훨씬 더 어렵죠? 틀린 것보다는 옳은 것이 어려운데, 자, 옳은 것입니다. 1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경우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했는데 수도권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런 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합니다. 근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만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아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었었죠. 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1억 원 이하인 경우 3,400만 원, 1억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한 금액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3,700만 원이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 이하인 경우 3,400만 원,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지문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주택임대차로서 우선면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거주해야 됩니다. 오직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고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우선면제권 발생한다고 했는데 마친 날이 아니라 주민등록 마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이 길이라고도 하죠. 다음 날. 그래서 확정일자 받은 날 우선면제 효력이 생기지만 전제조건은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우선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마친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입니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그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대지 대금, 즉 토지 대금, 대지 환가 대금이라고 했죠.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는 환가라는 것은 현금화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 받는 것을 최우선 면제라고 하죠.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는 것을 우선 면제라고 합니다.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지문 틀렸고요. 5번 지문 이거 민법 시험에도 출제됐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된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파트 전입신고는 똑바로 하고 즉 대항력은 갖췄는데 단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입신고할 때는 아파트 동호수를 똑바로 안 적고 단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공시하는 기능이 있지만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당사자 간에 엄밀하게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완전히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만 똑바로 했다면 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는 동호수가 누락돼도 됩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동호수는 나중에 추가로 적었는지 옛날에 적었는지 알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입신고만 똑바로 동호수 기재했다면 비록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된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죠. 1번은 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의 경우 1억 원 이하인 경우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는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하고 이사한 다음 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우선 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은 먼저 대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서 건물을 신축했다면 그 신축 건물이 경매 넘어가더라도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대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비록
동호수가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입신고할 때 동호수 정확하게 기재했다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전입신고할 때는 아파트 동호수가 누락되어 있고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만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문제 쉬우셨나요? 지금은 물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은 아마 시험 보는 날은 효자 과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